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용 기초한자 1800자 정보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두 번째 시간 공부를 했는데 좀 어땠습니까? 글자가 어려운 글자들이 좀 있었습니까? 네, 좀 어렵더라도 처음이기 때문에 자꾸 되풀이해서 반복하는 사이에 눈에 들어오고 곧 익힐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 글자는 걸을무늬입니다. 부수자에 나오는 모양인데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그린 모양이다 해서 걸을 뜻하는 것이며 속뜻은 사실은 문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신이라는 뜻을 가지고 다른 글자와 결합을 해보았습니다. 여기에 기슬음이라는 글자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원래는 절벽을 나타내는 모양이지만 다른 글자에서 또 이것이 사람의 이마를 옆에서 본 모양이다. 그걸 본뜬 모양으로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이마에 문신을 새겼습니다. 문신을 새겼는데 언제 새기느냐 하면 이렇게 태어날 때 문신을 새겼다 해서 낙을산이 되겠습니다. 옛날 사람들이 문신을 새길 때는 태어날 때와 성인식을 할 때 그리고 죽었을 때 그렇게 문신을 새깁니다. 이때 새기는 문신은 물론 나중에 지우면 지워지는 그런 문신이었습니다. 붉은색이나 검은색으로 문신을 새겼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날생을 넣어서 태어날 때 문신을 새긴 글자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다, 산업이다 할 때 쓰는 산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글자를 자세히 보시면 위에 글자가 걸을문이 아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같은 글자입니다. 이 문자를 겹치지 않고 이런 모양으로 적었을 뿐입니다. 두 가지 다 통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이 문신을 새깁니다. 문신을 새기는데 이마에 문신을 새깁니다. 문신을 새긴 문신이 아주 예쁘다, 잘생긴 그런 얼굴의 사람에게 문신을 새겼습니다. 이 글자는 사실은 선비를 뜻하는 선비언이라는 글자입니다. 1800자에 들어오지 않지만 단독으로 서 있는 글자입니다. 이때 머리를 뜻하는 머리혀를 붙여서 얼굴에 새긴 문신을 뜻하는 그래서 얼굴안이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안색이라고 하면 얼굴색을 얘기하죠. 안면은 얼굴을 얘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사길교라는 글자입니다. 사길교인데 이것은 돼지의 머리 뒤에 아비부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수자에서 배운 아버지부는 아버지가 손에 도끼를 들고 있는 모양이라 했습니다만 여기에서는 사실은 모양은 아비부와 같지만은 실제로는 사람이 다리를 꼬고 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돼지의 머리 두 밑에 이 글자는 팔이 두 개다 생각할 수 있고 이렇게 비침과 파임하는 것은 다리를 겹치고 있는 꼬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이것이 사길교라는 그런 뜻을 가지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다리를 꼬은 것과 사귀다는 것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역시 사람이 사귀기 위해서는 이렇게 사람이 서로 오고 가고 교차하면서 우정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길교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교통, 또 국교, 나라 간의 사귐을 국교라고 하죠. 자, 사길교에 오른쪽에 우부방을 넣었습니다. 우부방은 마을을 뜻하는 글자입니다. 이것은 도시, 마을과 교차하는 곳, 사람이 사는 마을과 교차한 곳에 바깥지역, 그것을 우리가 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덜교라고 합니다. 교회라든지 또는 근교라든지, 근교는 가까운 마을을 얘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사길교에 왼쪽에 나무목이 붙었습니다. 나무목이 붙은 것은 우리가 학교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학교교에도 이 교자가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예, 옛날 중국에서는 학교를 물론 주로 나무로 이제 학교를 짓습니다. 짓는데 학교를 표시하기 위해서 나무로 가지고 이렇게 서로 교차시킨 모양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학교교다. 그래서 학교, 교사는 학교 건물을 얘기를 합니다. 이 교자에 앞에 이렇게 다시
수레를 뜻하는 수레교를 같이 붙였습니다. 수레교를 붙이면 발음은 마찬가지로 교가 됩니다. 여기 나오는 글자들은 다 지금 이 교와 같은 그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견줄교라고 합니다. 견주는데 사실은 여기서 교의 역할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학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의 설명이 사실은 좀 제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수레의 양옆에 X자로 교차한 나무를 더 씌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비교하다, 견주다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글자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교한다. 일교차. 하루 중에 온도가 가장 높은 것과 낮은 것을 재어서 그것을 일교차라고 합니다. 월인 경우에는 월교차, 한 해인 경우는 연교차라고 하죠. 자, 마지막 글자는 이렇게 교자가 있고 친다는 뜻의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교는 사실은 원래는 교가 아니고 화살을 뜻하는 화살씨가 모양이 나중에 바뀐 모양이다. 그래서 원래는 이것이 교가 아니다. 그러면 화살을 손으로 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비뚤어진 화살을 손으로 이렇게 바로잡는 그런 얘기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휜 화살을 바르게 하는 모양이다 해서 좋은 것을 본받는다는 의미에서 본받을 효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되겠습니다. 본받을 효는 효과가 있다 또는 효율적이다 이러한 때 쓰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살포와 관련된 그런 모양의 글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 살포는 부수자입니다. 단독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몸을 구부리고 감싸 안은 모양이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살포 안에 입구가 들어있습니다. 입구가 들어있으면 입구는 입으로 말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 문장이라는 의미로도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 구부림 표시에 문장이다 하는 것이 들어가 있는 것은 어떤 문장을 읽을 때 뜻이 끊어지는 곳에 잠시 쉬기 위하여 지금 얘기를 하면 쉼표를 붙입니다. 옛날 경우에는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또는 갈고리 모양의 이렇게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살포는 원래는 갈고리 모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 중에 갈고리 표시를 한 것이다. 그것이 글귀다 해서 글귀구라고 했습니다. 문구다 또는 구절이다. 이럴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구부러진 모양, 글귀구가 하나의 구부러진 모양입니다. 그래서 구부러진 모양에 손을 더한다. 손을 뜻하는 손수, 제방변을 합하면 잡을구가 된다. 손이 나올 경우에는 손으로 하는 어떤 행동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어떤 손을 구부려서 무엇을 물건을 잡는다. 또는 구부러진 곳에 손을 넣어서 물건을 잡는다. 그런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잡을 구입니다. 구속한다. 또는 구금한다. 그런 낱말에 쓰이기도 합니다. 자, 아래 글자는 같은 군데 구를 쓰고 왼쪽에 변이 개를 뜻하는 큰 개 변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것도 개가 몸을 구부리고 찢으며 뱅뱅 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개를 얘기하는 개구가 되겠습니다. 황구다 하면 누렁이를 얘기하겠죠. 누렁개. 양두구육. 양머리를 걸어놓고 사실은 개고기를 판다고 하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네. 자, 위에 글자는 진실로 구입니다. 위에 초두머리가 있습니다. 초두머리 밑에 다시 글귀구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모양을 보면 놀라서 몸을 굽히고 머리카락이 곤두선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초두는 머리카락이 곤두선 모양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진실로. 자, 근데 여기에 치다는 뜻의 칠복을 넣겠습니다. 자, 놀라서 몸을 굽히고 머리카락이 곤두선 사람은 일반적으로 포로를 얘기합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입니다. 포로로 잡힌 사람을 다시 손으로 칩니다.
채찍질을 합니다. 왜 칠까요? 나에게 복종해라. 나를 공경하라. 는 그런 뜻으로 이걸 손으로 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경하다는 공경입니다. 존경한다. 또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경로라고 하죠. 경로라는 글자에 쓰입니다. 여기 아래에 말씀문을 넣습니다. 말씀문을 넣으면 발음은 마찬가지로 경이 됩니다. 이때는 말로 이렇게 공경하도록 다 이러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계한다는 뜻의 경계할 경이 되겠습니다. 경찰, 경고 이런 낱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 공경경에 말마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아래. 말마를 붙이면 포로를 때리니까 말처럼 놀라서 날뛰는, 그래서 깜짝 놀란다 하는 그런 뜻의 놀랄 경이 되겠습니다. 경이롭다. 이는 다르다는 뜻입니다. 아주 놀랄 정도로 다르다. 아주 경이로운 것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아기들이 깜짝 놀라는 거 우리가 경기를 한다 그러죠. 그때 경기가 이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쌀포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붓으로도 이것은 쌀포였습니다. 쌀포인데 다른 것을 넣어서 또 이것도 정말 싼다는 뜻의 의미를 가진 제대로 된 독립글자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쌀포의 안에 이렇게 이런 모양의 글자가 있습니다. 뱀사와 같은 글자입니다만은 사실은 태아를 감싸고 있는 모양이다. 뱃속에 태아가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모양. 그것을 우리가 싸다는 뜻의 쌀포가 되겠습니다. 자, 싸는데 손으로 이렇게 감싸 안는 것은 포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는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손을 뜻하는 대방변을 붙이면 안을 포가 됩니다. 포옹이다. 또 포부다. 내가 가슴에 안고 있는 것. 그런 것을 포부라고 합니다. 여기에 몸을 뜻하는 육다를 붙인 글자가 태포포 또는 세포포라고 합니다. 이 태포라는 것은 세포막이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모양이다 해서 태포 또는 세포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육다를 넣으면 세포 또는 동포, 태포 이런 것을 뜻하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왼쪽에 밥식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먹는다는 뜻. 밥식은 이렇게 씁니다만 이것이 다른 글자와 합쳐서 변으로 쓸 때는 모양이 조금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줄을 이렇게 두 개 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이 밥을 많이 먹어서 배가 둥글게 부른 모양이다. 그래서 배부를 포라고 합니다. 우리가 많이 먹는 것을 포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많이 먹어서 배가 가득 찬 것을 포만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빨간색의 글자가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외울 필요가 없는 글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포와 같은 뜻이 모양의 글자에 한일자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국이작이라고 하는데 국이라는 것은 국자를 얘기합니다. 액체를 뜰 때 사용하는 작은 국자를 얘기합니다. 이 국자와 다른 글자가 이제 결합을 했습니다. 여기에 흰백자를 넣었습니다. 흰백은 사실은 흰색이므로 우리가 일단 밝다는 뜻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밝다는 뜻의 글자와 하면 이렇게 국자를 높이 들어서 밝게 드러내는 모양이다 해서 그것은 하나의 표적이 된다. 자, 잘들 보라고 이렇게 국자를 이렇게 들어서 밝게 보이도록 하는 것. 그것은 표적이다. 관역이다 해서 관역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세웁니다. 눈목자가 붙은 것은 목표를 세운 것은 눈으로 보고 가는 관역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표적도 표신하게 걸어놓은 관역을 뜻합니다. 여기에 실사를 붙였습니다. 실사를 붙여서 국이작을 하게 되면 실로 이렇게 묶어서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약이다, 맺는다, 그런 약속한다는 그런 뜻의
맺을 약이 되겠습니다. 실로 칭칭 감아서 표시가 나게 하는 것을, 눈에 띄게 표시하는 것을 약속이다 한다. 그리고 약속, 계약이라는 말을 만드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위의 글자는 열흘순이라는 글자입니다. 우리가 한 달을 30일로 보면 1일에서 10일까지는 초순, 11일부터 20일경은 중순, 그리고 21일부터 30일까지는 하순, 이렇게 열흘 단위로 날을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쓰는 것이 열흘순입니다. 자, 날을 열흘씩 둘러 묶었다, 쌓아놨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쌀포가 들어가고 날을 뜻하는 날일자가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이 열흘순이라는 것입니다. 순간, 순보라 하면 열흘마다 찍어내는 신문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은 둘러 묶은 모양입니다. 한 대 둘러 묶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죽음을 뜻하는 이 글자를 넣게 되면 사람이 죽었을 때 같이 이렇게 둘러 묶어서 같이 묻는다. 그래서 따라 죽을 순이라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종교를 위하여 죽는 것은 순교라고 합니다. 직장에서 또는 자기 직업 때문에 일을 하다가 죽는 것을 순직이라고 합니다. 자, 아래의 글자는 이 살포 안에 두 이자가 들어있는 모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물건을 두 개로 나누었다. 그래서 같은 무게의 덩어리를 뜻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흙을 뜻하는 흙토를 넣게 되면 땅을 고르게 평평하게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고를균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평균이다 또는 균등이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위의 글자는 흉활흉이 되겠습니다. 흉활흉은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만 죽은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그렸을 경우입니다. 또는 구덩이에 사람이 빠진 모양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걸을문에서 볼 때 이것이 죽은 사람의 가슴에 문신을 그린 글자라고 했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신을 그렸다. 이 모양이 입 벌릴 감이 어떤 사람의 가슴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죽은 사람의 문신을 그렸다면 죽은 것 자체로서 우리가 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흉활흉이 되고 또는 어떤 구덩이에 사람이 빠진 것도 어떤 흉사가 되겠습니다. 나쁜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흉활흉이 됩니다. 자, 이 위에 이렇게 흉한 것을 이렇게 둘러쌌습니다. 이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가슴에 그린 문신인데 이 가슴을 또 다시 둘러싸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런 글자이지만 중국 북쪽에 있었던 흉노를 가리키는 글자란 오랑캐 흉이란 글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바뀌다 보니까 가슴을 뜻하는 글자를 좀 새로 만들었습니다. 새로 만든 것이 육다르를 붙인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육다르를 하고 가슴을 뜻하는 쌀포에 흉활흉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가슴흉이 되겠습니다. 흉상이다. 우리가 가슴 위의 부분으로 만든 상을, 조각상을 흉상이라고 합니다. 흉부는 가슴 부위를 얘기를 하죠. 자, 흉활흉과 좀 비슷한 글자인데 위의 글자는 비일개라고 하는 글자가 있고 아래에는 어찌가래라고 하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 두 개도 1800자에 들어가지 않으므로 굳이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만 이러한 글자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모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의 글자는 중에 이렇게 사람이 있는 것은 사람이 어디에 누워서 어디 기대어 있는 그런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 위에 여기에 또 이렇게 살포가 들어갑니다. 살포도 역시 사람입니다. 사람이 위에서 아래 사람을 누르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아래 사람이 힘이 들죠. 그래서 날 좀 살려라고 이제 비는 모양이에요. 사람에게 왜 이렇게 나를 누르느냐. 그래서 제발 누르지 마라. 그렇게 비는 모양의 비일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 글자 자체는 별로 알 필요가 없습니다만 그 다음에 글자는 또 이러한 상태의 사람이 위에서
가로 알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를 누르느냐? 큰 소리로 왜 그렇게 어찌하여 나를 누르느냐 해서 어찌 가리라는 글자가 되었습니다. 이 둘은 1800자가 아닙니다만, 자, 이제 큰 소리 치는 데까지 왔습니다. 이 모양의 글자가. 여기에 물을 뜻하는 삼수를 하면, 아, 목이 마르다. 정말 목이 마르다. 나에게 물 좀 달라 하는 그러한 것을 뜻하는 목마를 가리 되겠습니다. 우리가 목이 되게 마른 것은 갈증이라고 하죠. 그리고 해갈이라는 것은 갈증을 풀었다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해갈은 일반적으로 비가 오지 않아서 가뭄이 들어서 땅이 메말라 있을 때 비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이제 땅이 갈증을 풀었다 해서 해갈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큰 소리를 칩니다. 큰 소리를 치는데 여기에 말한다는 뜻의 말서문을 다시 붙여보겠습니다. 다시 붙이면 크게 소리를 쳐서 알리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알이 되겠습니다. 알현한다. 윗사람을 뵙는 걸 알현한다 그럽니다. 배알도 절을 하고 뵙는다는 아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위의 글자는 식물, 풀을 뜻하는 초두머리가 있습니다. 초두머리가 있고 아래에는 살포는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쌀미자가 있는데 여기서 쌀미는 한 곳으로 집중되는 모양을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다 집중됩니다. 한 곳으로 모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곳으로 모이는 꽃이 중심을 향해서 피는 것, 우리가 국화꽃을 생각해 보면 국화가 한 곳을 향해서 이렇게 꽃이 다 모여 있습니다. 그런 모양을 그린 글자가 바로 이 국화가 되겠습니다. 국화, 국판, 우리가 종이의 크기나 또 책의 크기를 얘기할 때 무슨 판이다. 요즘은 A4다, B5다 이런 걸 많이 쓰지만 예전에는 국판이다, 국배판이다 이런 용기의 크기를 많이 쓰기도 했습니다. 그때 국화국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질그릇이란 글자가 있습니다. 질그릇이란 글자를 보면 이렇게 쌀포가 있고 안에 있는 글자가 장군부가 되겠습니다. 부수 글자에 나오는 장군이라는 것은 아가리가 좋고 배가 불룩한 그런 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덕 앞에서 팔을 벌려서 그릇을 굽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덕 앞 가마에서 그릇을 굽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질그릇이다. 질그릇을 뜻하는 도자기를 뜻하는 도가 되겠습니다. 도공은 그릇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도기도 질그릇을 얘기를 합니다. 위의 글자는 임신한 여자를 옆에서 본 모양을 몸신을 뜻하는 부수 글자입니다. 자, 이 부수 글자 몸신에 손을 뜻하는 마디초원을 적었습니다. 이것이 쏠쌉니다. 쏜다는 뜻입니다. 몸하고는 별 상관이 없게 보입니다. 알고 보니 이것은 원래 글자가 좀 변한 글자였어요. 활궁과 화살시입니다. 활에 화살을 매겨서 이렇게 활을 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쏠사가 되겠습니다. 사격한다, 주사한다. 주사한다는 것은 어떤 액체를 이렇게 쏘아 넣는 것을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쏠사에 앞에 말을 뜻하는 말서문을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말로 쏜다는 것입니다. 말로 쏘아서 감사한다. 이렇게 화살을 쏘듯이 말을 내뱉는다. 감사한다. 사례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감사한다. 또 사죄한다. 또 거절한다는 뜻도 있습니다. 말을 하는 게 감사한다는 말도 있겠습니다만 또 거절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신문을 구독하다가 이제 그만 보겠습니다고 할 때 신문 사절, 구독 사절 할 때 그때도는 이게 사절한다, 그만둔다, 사양한다는 그런 뜻의 글자가 되기도 합니다. 자, 위의 글자는 면할 면입니다. 면할 면인데 글자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모양이 좀 바뀌었는데 사람인과 위에 부분은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인과 가운데 부분은 사실은 구멍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어진 사람인에서 이 세 글자가 합쳐져서 모양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여자가 사람을 출산하는 아기를 낳는 그러한 모양의 글자입니다. 그래서 자, 아기를 낳게 되면 이제 해산의 의무에서 면해졌습니다. 그래서 면한다. 그리고 출산한다는 것은 어떻게 아래로 이렇게 빠져나온다는 얘기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면한다는 면에 출산을 하는데 힘을 들이게 됩니다. 힘을 써서 출산을 한다. 그래서 이것은 힘쓸 면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면하게 일한다 할 때도 힘쓴다. 면학은 학업에 열중한다. 힘쓴다는 것을 면학이라고 합니다. 자, 이 면한다는 것은 아래로 뭔가 빠지는 모양입니다. 아기가 이렇게 아래로 빠지듯이, 빠져나오듯이. 그래서 아래로 빠지는 모양입니다. 날일자를 붙이니까 해가 아래로 빠집니다. 해가 서산의 선역으로 빠져 들어갑니다. 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해가 지는 시간은 해가 이렇게 지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물다는 그런 것을 뜻하는 저물만이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늦가을은 만추라고 합니다. 또 늙음학을 가리켜서 만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 글자는 위에 면할면과 오른쪽 부분이 조금 닮아 있습니다만은 모양이 뜻을 보면 좀 닮았습니다만은 모양은 좀 다르게 변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속을 빼내는 모양이라 이렇게 하고 속을 이렇게 빼내는 모양입니다. 속을 빼내는데 손으로 빼내었다. 그러면 바꾼다는 뜻이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속을 빼내어 다른 것으로 바꾼다는 모양의 바꿀 환이 됩니다. 교환한다. 또는 환산을 한다. 계산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 걸 환산이라고 합니다. 또 외환이다. 외국환이다 할 때도 쓰는 그런 글자가 됩니다. 마지막 글자는 토끼가 도망간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뛰어나다. 토끼가 빨리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달아난다. 그래서 또는 뛰어난다. 이런 일이 되겠어요. 빨리 가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글자를 다시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이걸 꼬리를 하나 찍습니다. 그리고 간다는 뜻에 착받침을 바치게 되겠습니다. 토끼를 뜻하는 글자는 이런 모양도 있고 이런 모양 같은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뛰어나니까 일품이다. 아주 좋은 물건이나 그런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일화다. 여기에서 일은 빨리 도망을 가서 또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숨었다는 뜻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화, 뒷얘기 이런 것을 숨은 얘기를 얘기할 때 일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늙을노라는 글자는 늙을노 머리가 되겠습니다. 긴 머리에 등이 굽은 노인이 지팡이를 짚은 모습이다. 그래서 늙을다는 뜻을 가집니다. 자, 여기에 비수비는 사람이 넘어진 모양이라고 우리가 부숫자를 할 때 배웠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있는 노인은 넘어지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늙을노라는 노인이다, 장로다 할 때 쓰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이 아래에 굽은 모양의 어떤 글자를 교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이것을 넣었습니다. 굽은 모양입니다. 몸이 굽을 때까지 오래 사는 노인을 가지고 나타낸 글자가 됩니다. 자, 사람이 아주 굽을 때까지 오래 사는 노인들은 여러 가지 지혜롭고 생각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할 고라는 글자를 만듭니다. 우리가 사고를 한다, 생각을 한다, 또는
고찰을 한다. 아주 깊이 생각하고 살피는 것을 고찰이라고 합니다. 여기 늙은로에 아들자, 자식을 뜻하는 아들자를 쓰면 아들, 자식이 어버이를 업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효도를 얘기합니다. 효도, 충효, 충성과 효를 얘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런 글자를 만드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긴 장도 부수자인데 머리카락이 긴 사람의 모양입니다. 머리카락이 길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활을 뜻하는 활궁을 넣어 보겠습니다. 활궁을 넣으면 활을 길게 잡아 당긴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활을 길게 잡아 당겨서 물론 쏘겠죠. 그래서 베푼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베풀장이 됩니다. 주장한다 또는 넓히고 확장한다 하는 그런 뜻으로 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긴 장의 왼쪽에 수건을 뜻하는 수건 근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긴 수건을 얘기합니다. 긴 천을 얘기합니다. 긴 천을 들이우게 되면 안이 보이지 않는 장막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장막장이다. 우리가 장막을 쓴다든지 또는 장부라고 할 때도 우리가 회계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는 숫자를 적는 거래를 적는 그런 것을 장부라고 합니다. 위의 글자는 놈자라는 뜻입니다. 놈은 물론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늙은 노와 사실은 상관이 없는 글자입니다. 상관이 없는 글자인데 모양이 이렇게 됐을 뿐인데 원래는 어떤 삼태기 안에 땔감을 이렇게 많이 쌓아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모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입니다. 물론 단독으로 쓰일 때는 사람을 뜻하는 놈자로 쓰입니다만 다른 글자와 합칠 때는 거의 대부분 모은다는 뜻으로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 모았는데 주간에 쓴 글을 많이 모았다. 그래서 그것을 나타낸다 또는 책을 저수를 한다.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여기서 초두머리입니다만 대나무를 뜻하는 주간으로 해석을 해서 주간에 글을 쓴 것을 많이 모아서 책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나타낸다 해서 나타날 저가 됩니다. 저자 또는 저서 할 때도 이 글자를 쓰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오른쪽에 우부방을 붙여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사람이 그리고 또 많이 모은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고을, 그것은 도읍이 되겠습니다. 큰 도시가 됩니다. 그래서 도읍도가 됩니다. 도시 할 때 수도는 가장 머리가 되는 가장 큰 그러한 도시를 얘기합니다. 여기에 해를 붙여봤습니다. 나리를 하고 이렇게 모은다는 뜻의 놈자를 하면 해가 모였습니다. 햇빛이 모였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래서 더울 서라는 글자가 됩니다. 피서는 우리가 더위를 피한다는 뜻이죠. 피서철은 더우니까 일을 하지 말고 더위를 피해서 우리가 바다로 산으로 놀러 가자 할 때 피서가 됩니다. 폭서, 아주 심한 더위를 폭서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런 글자가 부수자에서 배웠습니다. 그물망이란 글자입니다. 그물망이 다른 글자와 합쳐질 때는 이런 모양으로 쓰이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사람을 뜻하는 놈자를 붙여보겠습니다. 이것은 그물코처럼 정한 곳에 사람을 배치해 놓은 그런 걸 그렇게 배치해서 일을 시키는 곳이다 해서 관청을 얘기하는 관청서라는 뜻이 됩니다. 어떤 부서다 그리고 경찰서다 할 때 그렇게 쓰는 글자가 됐습니다. 이것이 또 사인을 한다는 서명의 뜻으로 낱말을 만들 때도 적는 그런 글자가 되겠습니다. 실사변에 놈자를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실사변에 이거 삶은 고치에서 실을 많이 뽑아 모으는 모양이다.
자, 실을 많이 뽑아 모으면, 뽑아 올리면 거기에 실마리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실마리, 서가 되겠습니다. 어떤 단서가 있다. 어떤 일이 있는데 그것을 해결할 어떤 끈앞을, 실머리를 찾았을 때 그것을 단서라고 합니다. 어떤 단서를 찾았느냐 할 때. 그리고 실마리이므로 처음을 얘기합니다. 말을 하거나 글을 쓸 때 첫 얘기를 처음에 하는 것을 서론이라고 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 하듯이. 서론, 결론, 본론 할 때는 물론 차례서라는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만 이렇게 처음이라는 뜻의 서론을 이 글자를 쓰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한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말을 한다 해서 모두라는 또는 모든이라는 제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 말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모두를 가리킵니다. 제반 이런 것은 제반사항, 여러 가지 사항을 제반사항이라고 합니다. 또 제군, 여러분 그 젊은 사람 부를 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제군들이여 할 때 쓰는 이 제군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강의 글자를 일단 조금 빨리 진도를 내어 보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사실은 이 자원에 대한 풀이가 아니고 이런 각 글자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들이 정말 내한테 친숙하게 되도록 자꾸 되풀이해서 쓰고 읽고 공부를 눈에 여둬야 되겠습니다. 잠시 중지를 누르시고 글자를 따로 노트를 하시기 바랍니다. 노트를 하고 제1가 노트 했는 것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풀이해서 공부를 해야 머리에 남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글자가 사실 좀 어렵게 보입니다만 하나씩 하나씩 뜯어보면 또 다 아는 글자들이 대부분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세 번째 강의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